자, 지금부터 하나만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훨씬 재밌어지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S라는 문자열을 S.split이라고 하면요, 이 문자열을 잘라줘요. 뭘 기준으로 잘라줬죠? 띄어쓰기 기준으로 잘라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게, 여기서 만약에 N이라는 걸 자르라고 하면 이렇게 자르는 거죠. 우리 눈으로 따라가기는 어려운데 컴퓨터는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자르라고 하거나 N을 기준으로 자르라고 하거나 그냥 어떤 기준을 놓고 자르라고 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페이스바를 많이 자르니까 디폴트 값으로 스페이스바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아이디어 얻을 수 있죠. 날짜가 지금 하이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이픈으로 자르면 스플릿 데이트라는 얘는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스플릿 데이트 1이라고 하면 이 값은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스플릿이 이렇게 생겼는데 하이픈을 쪼갰으니까 얘가 0, 1,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년을 알고 싶으면 데이트 0, 월을 알고 싶으면 1. 자, 월 1,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저걸 할 수 있으면 진짜 더 재밌겠네 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뭐냐면 1995년 이전의 최고 기온을 알아보기 위한 코드를 여기에다가 조금만 넣어보세요. 제가 일부러 선생님들께 처음에 조금 고생을 시켜드렸고, 왜냐면 시작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그래도 코드를 좀 더 많이 넣어놨어요. 선생님께서 핵심 부분만 넣으시면 될게요. 자, 여기 또 고생하실까봐 정수로도 제가 바꿔드렸습니다. 저거 쪼개면 문자가 되잖아요. 문자를 정수까지 바꾸는 거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기 안에 어떤 코드를 작성하면 1995년 이전의 최고 기온이 나올까? 다시 말하면 이 숫자를 바꾸기만 하면 몇 년도의 최고 기온을 우리가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로우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전 신경 나시고요. 플립 하이픈 이거까지 똑같죠? 이렇게 되면 로우 0.스플릿 하이픈 하면 이렇게 해서 연우를 쪼개줄 거고, 난 연이 알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바로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문법상으로. 이거는 파이썬의 문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할 수 있지만 로우 0을 쪼개서 거기 쪽에서 나온 얘가 리스트니까 그 리스트에 0이라고 쓰면 그 연도 값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실행해보면 나옵니다. 왜요? 사용하기는 정말 쉬운 것 같은데 모르면 정말 어렵네요. 아니요, 생각보다 이게 직관적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도 있지만 직관적입니다. 심지어 이것도 할 수 있어요. 파이썬이니까 할 수 있는 것 중에 여기는 당연하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다른 프로그래밍 배우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하지 않은 건데 파이썬 처음 배우는 분들은 저거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범위값을 주실 때요, 요 값과 요 값 사이 이렇게 통으로 조건을, 원래는 C언어 같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두 개를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왼쪽 오른쪽 못하고. 파이썬 언어의 특징상 이렇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라고 정해 주시면 83년부터 94년 사이에 제일 더웠던 날은 88년 8월 11일이었구나. 그때는 근데 제가 했던 질문 중에 되게 이렇게 중요했던 날들 있잖아요. 3.1 운동 날이라던가 아니 무슨 날이라던가 중요한 날들의 기온은 어땠을까를 좀 이렇게 봐서 그날의 그분들의 약간 그런 느낌을 스스로 이렇게 역사 시간에 이렇게 해서 해봐도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아이디어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하셔서 연도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입니다. 이거는 위에 있는 코드가 있으니까 코드를 복사해서 붙이셔서 쓰시면 돼요. 요게 끝나고 나면 바로 그래프로 넘어갈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마지막 내용이 그래프잖아요. 가장 재밌는 내용이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를 내가 좀 다룰 수 있다 싶으시면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엄청난 즐거운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 역대 서울 기온 중 37도 이상이었던 날의 날짜와 최고 기온을 출력해 보세요. 이걸 보면 생각보다 37도가 넘었던 날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 한 20몇 개인가밖에 안 나와요. 그때까지 다 해도. 자, 이 조건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과정을, 알고리즘을 설계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 과정을 코드로 표현해 보시면 아마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기온 중 37도 이상의 날짜랑 기호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날짜에서 최고 기온 중 37도 이상이었던 날. 자, 제가 지금 두 가지로 했잖아요. 이거 말고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나요? 볼까요? 최고 기온이니까 네, 제 첫 번째 거고요. 얘가 37도 이상의 날 선택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날의 날짜 그리고 최고 기온을 출력한다. 인데 여기에서 깜빡하면 안 되는 게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요 -1이 비어있지. 땡땡이 아닌 경우에만 출력을 해줘. 했더니 나왔죠. 코드로는 네, 딱 세 줄인데 아까 이거 있었던 거니까요. 실제로는 이거 선생님들 지금 뭐 쉽게 작성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 문제에 대한 절차가 논리적인지를 확인을 한 상태에서 코드를 작성하면 훨씬 생각이 안 꼬이는데 먼저 코드부터 작성하기 시작하면 되게 생각이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네, 이렇게 생각을 먼저 논리적으로 절차적으로 잘 정리하신 이후에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1939년이 되게 더웠던 해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엄청 많네요. 그리고 2018년은 그 다음으로 37도가 넘는 날이 많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요걸 가지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선생님, 여기에서 그러면 39년은 며칠이고 각각의 연도별로 며칠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때 딕셔너리를 알아야 돼요. 딕셔너리를 알면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은 딕셔너리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재미있는 시간. 네. 자, 마지막에 아까 CSV를 입력받는 거 그냥 썼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코드가 저게 CSV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거구나 아시면 되는 것처럼 얘도 여기 보시면 매틀랩이라고 뭐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들은 많이 아시는 과학 컴퓨팅용 비싼 라이센스를 쓰는 연구소에서 쓰는 소프트웨어가 매틀랩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매틀랩이라는 거를 이제 파이썬에서 가지고 와서 이거 이제 오픈소스로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어 놔서 매틀랩 스타일의 플라팅, 그래프 그리는 거야? 네. 플랫을 그리는 라이브러리다. 그래서 매플랫립이라고 하면 매틀랩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는 이제 2D 중심의 그래프 라이브러리고요. 걔가 파이썬 플랫이라고 해서 .py플랫이라고 하면 아무튼 요거 한 세트로 쓰이면 됩니다. 사실 설명해 보면 matplotlib.pyplot 요거 자체가 매틀랩 스타일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근데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아까 CSV 랜덤 이래서 쓸만했는데 얘가 너무 기니까 엘리어스 얘를 별명을 PLT로 줄여서 부르자. 파이썬 플라팅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 쓰는 사람들끼리는 PLT라고 하면 matplotlib.pyplot이라는 긴 이름을 이 별명으로 줄여 쓰자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matplotlib.org라는 저 matplotlib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도 다 PLT라고 써요. 제가 마음대로 줄인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matplotlib.pyplot 이렇게 길게 안 쓰고 PLT 하는 순간 얘가 얘구나 라고 컴퓨터가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이건 규칙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얼마나 쉽냐면요. 먼저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프 그리는 거는 진짜 되게 간단해요. 먼저 데이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그래프를 그릴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주고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건지 선택한 다음에 안에다 데이터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show 이렇게 해주면 실제로는 1, 2, 3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그래프 결정해주고 show 해주면 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한 번 더 실행시키면 돼요. 오타가 안 났을 경우에는 네, 뭐 그래서 그 주피터 노트북이 좋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다른 툴에 비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확인하는 게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을 많이 쓰거든요. 자, 뭐 값을 바꿔보시면 얘는 지금 X축 데이터에 Y축 데이터예요. Y축 데이터죠? 얘는 그냥 뭐 데이터를 한 세트만 넣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얘는 데이터가 4개니까 0, 1, 2, 3 레인지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X축은 자기가 알아서 세팅을 해주고요.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입력 안 하는 경우에는 X축은 데이터의 개수만큼 알아서 만들어주고 Y축에 이렇게 데이터를 찍어서 플랫이라는 함수는 가장 많이 쓰이는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린 함수입니다. 어려우신가요? 안 어려우시죠? 네. 그런데 네. 이렇게 제가 빈칸을 조금 많이 들어봤어요. 역대 서울의 최고 기온을 플랫 함수를 이용해서 꺾은 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네, 뭐 아까 했던 거예요. 뭐 다른 거 사실 딱히 없어요. 자, 역대 서울의 최고 기온을 출력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append라는 함수를 쓰셔야 될 겁니다. append라는 게 뭐였죠? 그렇죠. 네. result라는 어떤 리스트가 있으면 result.append 최고 기온이니까 네, 너무 친절하게 네, 다 써놨네요. 요 힌트를 보시고 이게 어디에 들어가면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결국은 최고 기온을 아까는 그냥 모니터로 보여주기만 했는데 이번에 해야 될 거는 최고 기록을 리스트에 하나씩 한 39,000개 된 데이터를 쭈쭈쭈 넣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플랫이라는 그래프 함수에다가 넣어주면 그래프로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변수가 아니라 뭐 이거 리절트라고 부를게요. 데이터라고 하면 여기 겹치니까 리절트라고 하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했던 거죠. 만약에 최고 기온이 비어있지 않은 경우에 리절트.점 아까 보여드린 플로트 로 이렇게 하면 먼저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얘 길이를 보니까 데이터 몇 개가 모였는지 길이를 보니까 39,302개의 데이터를 얘가 데이터를 쭉 돌면서 데이터가 존재하는 모든 최고 기온을 이 리절트라는 리스트에다가 모았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어주면 돼요? 여기 뭘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리절트라는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네, 이렇게 큰 의미 없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내 생일날만 연결시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건은 어떻게 추가하면 되죠? 지금 여기서 이거는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추가하라고 했는데 조건 하나만 추가해주면 돼요. 내 생일의 날과 일이랑 일치하는 데이터만 여기다 넣어줘 라고 이 밑에 한 줄만 딱 추가해서 실행시키시는 순간 선생님들 생일의 최고 기온 그래프가 확 그려질 거니까요. 지금부터 여기에서 선생님들의 생일과 그러니까 뭐 연도까지 고민하시는 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월과 일, 내 생일의 월과 일이 일치하는 데이터를 뽑아서 그 데이터를 그래프로 한번 참고하시고 제가 답을 써놓을 테니까요. 고민되신 분은 참고하시고 가능하시면 보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잠시 봐주시고요. 말씀드린 오늘부터 1일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다 소화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코드는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거 외에도 다른 코드도 있어서 선생님께서 네, 더 해보실 분들은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이 코드는 제가 선생님들 코드를 이제 읽을 수 있으면 네, 집에 가시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이 코드는 제가 선생님께 보여드렸던 거랑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이 코드를 잘 읽어보시고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코드를 보니까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됐는데 그게 추가가 된 걸 보니까 이런 게 출력이 되어 있구나. 실행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지금 원래는 제가 저장 공간을 하나만 둬서 리절트라는 데다가 최고 기온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네, 이 둘 다 해서 최고 기온도 비어있지 않고 최저 기온도 비어있지 않고 다시 말하면 둘 다 데이터가 있는 것 중에 제 생일날 기준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아까 그 코드랑 똑같습니다. 네, 스플릿 0, 그러니까 로우 0을 타입으로 자른 거에 1번 값이 월이고요. 이게 1이잖아요. 그래서 리절트라는 데는 최고 기온이, 로우라는 데는 최저 기온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라시라는 함수를 여러 개 쓰면 동시에 그래프가 몇 가지 그려져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게 지난 110년 동안 2월 14일에 기온 변화 그래프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 지구 온난화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알 수 없죠.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저도 저희 수업 시간에 있었던 소재인데 내 생일을 넣고 100년 동안의 내 생일의 변화를 보면 지구 온난화를 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어떤 생일을 넣어도 그런 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은기 선생님께 여쭤봤던 게 어떤 방식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문제를 찾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조금만 더 하고 네, 쉴게요. 다음은요.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재밌는 부분이니까 네, 좀 웃으시면서 네, 받으세요. 히스토그램은요. 선생님 뭐 수학 시간에 많이 뭐 이렇게 들어보셨겠지만 빈도에 대한 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밑에 있는 숫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1 하나, 2 하나, 3 하나, 4가 4개니까 지금은 막대가 하나 같은 막대이긴 하지만 그 막대의 높이에 따라서 빈도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헷갈리십니까? 이렇게 보면 네, 느낌 오시죠? 아, 3이 몇 개고 4가 몇 개고 1이 몇 개인지 그 개수에 따라서 그렇게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는 건데요. 얘를 간단하게 이 코드 아까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보셨던 코드고 네 있으니까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이게 그 수학 시간에 확률과 통계 뭐 이런 시간에 뭐 네, 통계적 확률과 뭐 실제로 네, 이런 확률을 뭐 찾을 때 뭐 그 숫자가 커지면 편수의 법칙에 의해서 네, 뭐 이제 그 확률이 비슷해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거고 여기 보시면 다이스라는 이름의 리스트가 하나 있죠. 이 리스트 안에는 지금 어떤 값이 저장되고 있죠? 랜드 인트라는 거는 1, 2, 3, 6 이하의 랜덤 숫자를 만들어내는 함수예요. 그러면 얘는 랜덤 숫자를 100개를 만들어내서 1부터 6 사이에 100개의 랜덤 숫자를 히스토그램을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100이라는 거를 100만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이 그림 뭔지 아시겠죠? 그냥 직사각형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시험 횟수를 100만 번까지 늘렸더니 이제 네, 다 6분의 1에 수렴하는 이제 이런 것들 나오게 된다는 게 히스토그램인데요. 자, 이번 문제입니다. 역대 이것까지 하고 실시간 가실게요. 역대 서울의 최고 기온을 히스토그램으로 출력해 보세요. 갈 건데요. 자, 이 질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질문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제가 아까 역대 최고 기온을 그래프로 뭐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코드가 어디 있냐면 앞에 봐주세요, 선생님. 여기 맞죠? 이 코드 잘 보세요, 선생님. 데이터를 CSV에서 불러와서 리절트라는 저장 공간에 최고 기온이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씩 각각 차곡차곡 넣었죠. 리절트에 데이터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얘를 꺾은 선 그래프 그려줬잖아요. 그쵸? 지금 바뀐 건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만 바뀌었는데요. 여기에서 HIST 세 글자만 딱 바꿔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파이썬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에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이 지점인데요. 데이터가 같은 상태에서 출력하는 그래프만 이렇게 몇 글자 바꿔주면 모양이 확 바뀝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은 히스토그램이 구간이 지금 여기 기본값이 10개예요. 막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아무튼 네. 그러니까 기본 여기까지 10개네요. 네. 기본 막대가 10개이기 때문에 10개만에 서울의 39,000일의 최고 기온을 히스토그램을 표현하는 게 너무 아쉬우니까 이럴 때 옵션으로 막대의 개수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핵심은 어떤 그래프를 표현할 거냐를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 그래프에 맞는 옵션들이 조금씩 있지만 그런 옵션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실행시켜 보시면 지금까지 보신 그래프 중에 가장 이거 그래프 되게 신기하다. 우리가 뭐 수학 시간에 확률 통계 이런 거 배울 때 자연현상을 이렇게 모아보면 정규 분포에 가까운 어떤 형태를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떤 특성이 있어요? 마치 두 개의 커다란 어떤 정규 분포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절별로 12월, 1월, 2월, 그다음에 7, 8, 9월 이렇게 나눠보면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보이고요. 선생님께서 저기에 조건을 어떻게 추가하시면 해볼게요. 만약에 로우 0에 쪼갰을 때 1분 값이 08 무슨 말이죠? 8월에 제가 그래프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제가 1월과 8월 5월 여기에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조건을 여기 안에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하고 진짜 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히스토그램이랑 그냥 기본적인 꺾은선 그래프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다른 형태의 그래프도 그래프 종류만 바꿔주면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꺾은선으로 그릴 때 꺾은선을 표현해보고 만약에 히스토그램을 그려볼까?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고 얘는 박스플롯이라는 건데요. 통계에서 되게 많이 쓰이고 과학실험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그 통계치를 분석할 때 되게 좋은 데이터라고 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최고값, 최저값 다시 말하면 상위 0%값, 상위 25%값, 상위 50%값, 상위 75%값, 상위 100%값 이걸로 실제로 이제 학교 애들의 성적을 반별로 쫙 보면 평균이 아니라 얘네가 상위권이 좀 어떻고 얘 중간층이 어떻고 이게 퍼지는지 좁아지는지를 한눈에 확 보면 통계적으로 굉장히 알기 쉬운데 이 박스플롯이라는 게 실제로 데이터를 안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데이터를 살펴보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말 나온 김에 이렇게 하나만 더 해서 저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면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이게 역대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분포를 우리한테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프는 역대 최고 기온의 분포. 이거는 역대 최저 기온의 분포. 우리나라의 기온 분포는 보통 겨울 최고 기온은 40도에서 영하 10몇 도까지 분포가 있고 서울은 영하 23.1도가 제일 추웠던 날이잖아요. 그때부터 30.3도 우리가 봤었던 그 기록 분포 안에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응용하면 1월부터 12월의 기온 분포도 쭉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쉬는 시간 이후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번 시간까지는 프로그래밍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하셨잖아요. 마지막 지금 2시간이 남았는데 마지막 2시간에서 1시간은 제가 선생님들께 코드를 읽는 연습을 드릴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고 조금 더 나가면 뭐 난이도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지만 그 오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어서 제가 앞으로 제공해드릴 코드 중에 재미있는 데이터 분석 코드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 저거 저렇게 하는 거네 라고 이해만 하시면 나중에 시간 있으실 때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2시간 중에 1시간은 제가 만들어 놓은 샘플 프로젝트를 보여드릴 거고 마지막 1시간은 선생님들께서 이번 시간에 제가 한 것들은 다 코드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프로젝트를 해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이번 시간에 보시는 내용들은 코드를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에서 2줄을 추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gg플롯이라는 또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되게 많이 쓰는 그 스타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예뻐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DPI가 닷퍼인치, 1인치 안에 점을 몇 개 찍을 거냐인데 점을 많이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선명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적용한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엄청 예뻐져요. 얘는 그러니까 그 매트랩립이 아까 제가 뭐 과학 연구에 많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얘는 뭐 종이로 출력을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그래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정도 품질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지가 않고요. 얘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Save Image as 이렇게 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실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SavePic이라는 이 함수는 이 그래프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data.png, JPG도 가능하고요, PDF로도 가능한데요. 저렇게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실행 결과가 여기에 새로 고침해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들 그 프로젝트, 개인 프로젝트 하실 때는 저렇게 해서 이미지 하나 정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좀 눈으로 조금 더 편하게 지금은 이제 손으로 쓰시기엔 약간 뭐 오타도 날 수 있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눈으로 보시면서 코드를 같이 한번 리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줄은 지금 헤더가 있어서 제외시켰고요. 뒤에 세 번째 거가 평균 데이터였죠. 평균 데이터가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고, 다시 말하면 평균 데이터가 존재하는 데이터 중에서 로우 0을 이렇게 하이픈 기준으로 잘라서 1번이니까 얘는 7월 얘기하는 거죠. 7월의 데이터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려라. 아까 저희 봤던 그 모습이라서 한번 스타일이 적용이 되면 계속 같은 스타일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코드를 딱 보시니까 아시겠죠? 이번에 썸머라는 리스트와 윈터라는 리스트를 각각 만들어 놓고요. 썸머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죠? 7월, 윈터에는 1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따로 그려주면 색깔이 기본적으로 아까는 저희가 같은 데이터여서 색깔이 같았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두 가지를 그리면 파이썬에서 자기가 알아서 적절한 색깔을 서로 다르게 해줍니다. 얘가 겨울이라서 파란색이 아닌 거는 아시죠? 그냥 이상하게 신기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플롯이라는 거고요. 이 박스플롯이라는 거는 이렇게 통계치의 전체적인 위치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자, 지금 데이터는 똑같아요. 아까랑 7월과 1월의 데이터인데 얘를 박스플롯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얘는 7월은 보통 기온이 이 정도에 이루어져 있고 1월의 데이터는 보통 이 정도에 있구나. 이걸 보고서 우리가 또 어떤 호기심이 생길 수 있냐면 그러면 저 2달만 하지 말고 12달 다 해보자 이런 생각이 생길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 코드입니다. 잠시만 앞에 봐주세요.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이윤기 선생님께서 뭐 이게 이제 이중배, 2차원배열 이런 게 가능하냐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months라는 리스트가 있고요. 그 리스트 안에 12개의 리스트가 또 들어가 있어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가 사실 저희 학교 기말고사에 나왔던 그 코드인데 이 빈칸을 채우는 게 기말고사 문제였어요. 네, 이렇게 해서 볼게요. 이게 지금 코드를 보시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간단해요. 하나, 둘, 세 줄. 사실상 얘네 둘은 별게 아니라고 치면 한 줄의 코드만 가지고 저 배열에 월별로 데이터가 쏙쏙쏙쏙 들어가서 월별 분포 그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쇼플라이어스 얘는 이상치 값을 이제 없애주니까 깔끔하게 보이려면 넣은 거고 옵션일 뿐이고요. DPI 얘는 좀 지워도 될 것 같네요. 네, 아까 썼으니까. 자, 이 안에 그러면 어떤 코드가 들어가면 저게 데이터가 저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패턴을 1월이면 1월 넣고 2월이면 2월 넣고 3월이면 3월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1월인데 1월 넣고 2월인데 2월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패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지금 이 코드를 보시면 좀 이제 선생님들이 이해되실 거예요. 로우 0이 날짜잖아요. 하이픈으로 쪼갰어요. 1이면 월이죠. 월을 정수로 바꿔줘요. 그러면 1부터 12까지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리스트는 쟤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1을 빼주면 월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서 1을 빼주니까 1월이면 0번에 들어가고 2월이면 1에 들어가고 12월이면 11번 인덱스에 들어가겠죠. 근데 그 코드가 실행이 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아까 뭐 보시면 1월이 더 덥나요? 1월이 추울까요? 12월이 추울까요? 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1월이 더 춥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 코드를 조금 보다가 보니까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월은 그런데 지금 저희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해서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7월, 8월은 어떻게 일자별로 보면 어떻게 될까? 그 패턴을 분석하고 싶어서 months라는 리스트 안에 작은 리스트 31개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은 패턴을 분석을 하는데 이번에는 8월 데이터 중에 2번 데이터니까 1이죠. 아까랑 똑같은 패턴인데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1일부터 31일까지 데이터가 또 쭈르륵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는 이렇게 지금 8월에 대해서 8월은 언제가 좀 시원해질까? 이런 게 좀 궁금하잖아요. 역대 8월의 데이터를 좀 봤더니 얘가 좀 DPI 이걸 처리를 안 했더니 좀 안 예쁘니까 예쁘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시니까 지금 우리가 8월 며칠이죠? 13일이죠? 네. 8월 13일이 이 정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뭐 좀 더웠다가 좀 괜찮았다가 더웠다가 괜찮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정도 지나고 나면 한 19일, 20일 정도 지나고 나면 좀 점점 괜찮아지겠구나. 그러니까 한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약간 가을로 들꺼낼 준비를 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런 데이터를 보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하나의 패턴을 어떤 걸 발견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기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온 데이터에서 마지막으로 볼 건 아까 이윤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연도 부분이에요. 코드를 지금 이렇게 보시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시간을 조금 들여서 보시면 우리가 모르는 코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건 모를 수도 있겠네요. 네. 얘는 CNT는 CNT 더하기 1 이게 귀찮으니까 이걸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는 그냥 이거랑 똑같은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아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저걸 처리하는데 사실 기상청에서도 이런 그래프를 제공해주지 않아요.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1년 단위의 그 연평균 기온은 1970년부터만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서울에 1908년부터 1907년 10월부터 측정을 했으니까 제외시키고 1908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연평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볼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기상청에서 제공해준 1970년부터 연간 데이터만 볼 수가 있고 이 데이터를 그릴 수 있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더 새로운 질문을 해서 그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도 코드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번 시간은 계속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인구 데이터가 되게 재밌어요. 인구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네. 지금 파일을 제가 여기다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뭐 리눅스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 셀에다가 뭐 ls 이런 명령어는 작동이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제공을 하는 데이터예요. 제가 이 데이터의 출처는 이번 시간 마지막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텐데 아까랑 방식은 다 똑같죠. 데이터를 CSV 데이터로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한 줄씩 읽어오는데 이번에는 헤더만 이만큼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0세부터 100세 이상까지 한 살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데이터를 잘 보시면 맨 앞에 지역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번과 2번에는 그 동네의 전체 인구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 0세부터 얘가 0세 인구, 1세 인구, 2세 인구예요. 만으로.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얘는 이제 처음 보시는 건데 인이라는 거는 로우 0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으면 참이고 아니면 거짓이에요. 네, 뭐 이건 그렇게 크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0번째 값이 지금 주소기 때문에 만약에 주소에 고덕 제1동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다시 말하면 그 행위, 고덕동에 대한 행위면 3번부터 끝까지의 데이터는 뭐냐면 0세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100세 이상까지에 대한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데이터를 이렇게 리절트에 넣어주면 리절트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까요? 자, 컴퓨터가 찾습니다. 데이터를 쭉 찾다가 고덕 제1동이 포함된 행을 찾았네요. 그 행을 찾을 때만 이게 작동하겠죠. 그러면 그 고덕 1동 있는 거 중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 3번이 0세 데이터고 4번이 1세 데이터고 그래서 얘는 len low니까 그 행의 길이가 끝까지 아무튼 얘는 이렇게 하면 전체 100세 이상까지 가요. 쟤를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면 104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0세부터 100세 이상까지 101개 구간에 대한 데이터를 로우 i니까 로우 3번 값 저장하고 로우 4번 값 저장하고 로우 5번 값 저장하고 하면 이 리절트란 거 안에는 고덕 제1동의 0세부터 100세 이상까지의 숫자가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그 숫자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모양이 나타날까요?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죠? 되게 단순한 거긴 하지만 그냥 뭐 0세 몇 명, 1세 몇 명 이렇게 점을 찍어서 꽉분성 그래프를 그리면 이것만 가지고도 그 동네의 인구 구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단순한 거죠. 네, 구경 선생님 어느 동에 사시죠? 동춘 1동. 네? 동춘 1동. 동춘 1동. 네, 동춘 1동의 인구 구조를 지금 보니까 네, 20대 전후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그 친구들이 아마 이분들의
다녀서 약간 네, 뭐 이때 그 중국 많은 그런 동네인 것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네. 또 네. 이용기 선생님 어느 동네 아시죠? 농성이. 네. 농성. 아 그러면 어느 그러니까 읍면동이라서 네. 홍북. 네. 홍북. 홍북읍 맞나요? 예. 네. 일이 맞는 경우는 지금 나오는데요. 홍북읍은 거기는 되게 특이하게 젊은 분들 되게 많이 사시나 봐요. 신도시가. 네. 그러니까 이 인구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되게 많은 걸 알 수 있고 사실 정부에서 이 데이터를 제공하긴 하지만 뭐 이거 인구 구조로 그리기만은 사실 되게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 선생님들이 뭐 아니면 초등에서도 사회 시간에 이 인구 구조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얘를 아까처럼 꺾은 선 그래프를 안 그리고 막대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서 배우진 않았지만 바 H라고 하면 수평 막대 그래프 그냥 H만 추가해주면 또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쉽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는데 이걸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죠? 그치, 인구구조 그 항아리 모양이 생각이 나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없죠? 성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성별 데이터를 구할 수 있을까를 봤더니 또 있더라고요. 제가 제공해드린 거 있었어요. 아까 세 가지 중에 그 서울 기온 데이터, 그다음에 읍면동별 연령 데이터, 얘는 성별 읍면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남성 데이터는 이렇게 그냥 그리고 여성 데이터를 음수로 마이너스로 주면 이렇게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교과서에서 그냥 뭐 어느 지역에 뭐 어떤 그래프라고 했던 것들을 내가 원하는 동네의 아까 선생님 어디라고 하셨죠? 홍북읍. 네. 홍북읍의 경우에는 인구 구조가 지금 0세부터 100세 이상까지 이런 식으로 항아리 구조가 있는데 진짜 30대 후반이 되게 많을 정도로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산다는 사실을 이 인구 구조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이거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럼 남녀를 이렇게 X축을 남자로 놓고 Y축을 여자로 놓으면 좀 그거에 대한 것들 좀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엔 스캐터 함수라는 게 점 찍는 거예요. 네, X축일 때 Y축 이렇게 해서 연령대별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했죠. 네, 홍보급으로 가볼까요? 홍보급을 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사실 이 그래프를 보고는 사실 딱히 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럴 때 그럼 여기 중간에 선을 하나 그려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을 또 코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간단한 코드를 좀 추가를 해서 이 플랫이라는 함수가 직선 그래프 꺾은 선을 그린 건데 그냥 점 하나 딱 찍어주면 그냥 직선만 그릴 테니까요. 홍보급을 봤더니 뭐 이렇게 해서 이 남성이 더 많은 경우가 많구나. 네. 뭐 보통 여성이 많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이쪽이 좀 남성이 되게 많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저걸 그래프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들으시는 게 있으세요? 얘가 지금 점 하나하나가 연령별 남녀 그 점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그래프를 보고서 얘가 약간 뭔가 그러니까 막 점이 찍힌 것 같진 않고 여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런 선들이 약간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런 그래프를 또 이제 이 스캐터라는 함수는 점을 찍어줄 뿐만 아니라 버블 차트라고 아시죠? 이렇게 원 크기를 가지고 표현해주는 거 또는 이거의 색깔로도 이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변수를 동시에 보여주기 굉장히 좋은 그 함수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 부분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거는 데이터를 모으는 거는 이게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얘는 지금 남성, 얘는 여성 데이터예요. 남성이 리절트고 여성이 리절트 2에 저장돼 있어요. age라는 건 지금 나이가 저장돼 있어요. 세 가지 이 데이터를 모아놓은 상태에서 제가 뭘 한 거냐면 X축에는 남성 데이터를 찍고 Y축에는 여성 데이터를 찍고 그 다음에 색깔은 나이에 따라서 달리게 해달라. 그리고 색깔의 패턴을 이거는 정해준 거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건데요. Z라고 하면 약간 이제 그 무지개 색깔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알파 값을 0.5라고 두면 투명도가 0.5니까 겹쳐도 좀 잘 보여요. 그 다음에 각각의 색깔의 이 컬러 맵이
어떤 색깔을 나타내는지를 표시해주는 법례로서 컬러 바라는 걸 하나 제가 추가했어요. 계속해서 홍보급 하겠습니다. 홍보급에 지금 이걸 보시면 아까 제가 약간 추측했던 게 이거였잖아요. 영세가 약간 이제 보라색에 가장 빨간색 가까울수록 이제 나이가 연령대가 높은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점에서 반환점을 돌아서 이쯤에서 이렇게 해서 요 마지막 그 여성분들이 많으신 때는 연령대가 좀 높으신 때가 많고, 요 색깔 때는 젊은 사람들은 이 동네가 남성들이 더 많구나 이제 이런 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여기에서는 제가 이것도 코드를 윈도우 기준으로 작성을 해놔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제목도 여기 사이틀이라는 함수를 한 줄만 쓰시면 되고요. 글씨 폰트 같은 것들은 또 아주 궁금하시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런 거를 사실 뭐 인터넷에서 알려주면 물어보면 친절하게 잘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제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페이스북 그룹에서 간단하게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시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당연하지만 여기다가 자기 원하는 어떤 지역을 넣더라도 다 그거에 대한 그림 그려줄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plt.save pic name plus .png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물어보는 이름마다 신도림.png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각각의 지역의 인구 구조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그건 이거였어요. 저 데이터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는 건 참 되게 좋았는데, 저기에서 조금 더 생각을 더하면 우리 동네랑 가장 비슷한 인구 구조를 가진 동네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뭐 선생님들 가능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근데 다들 힘드시죠? 네, 대답을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인구 구조가 나왔어요. 저희 동네를 입력했더니 이런 모양의 인구 구조가 나왔어요. 이 모양과 가장 비슷한 인구 구조를 가진 동네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오차를 구하면 되죠? 각각의 값들을 오차들을 그쵸. 이 값들의 각각의 0세의 오차, 1세의 오차, 2세의 오차, 이 오차들을 누적했을 때 오차가 가장 적은 동네면 우리 동네랑 가장 인구구조 비슷한 동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에서부터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요. 학생들한테 설명해 줄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한 번에 완성되는 경우는 뭐 없다. 그리고 일단 가장 프로젝트를 할 때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걸 만들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작게 만들어 오고, 얘가 성공하면 그 다음에 조금씩 살을 붙이고 아이디어를 더해가서 가는 게 좋고, 중요한 건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어떤 결과물을 만든다기보다는 이런 시행과 에러를 통해서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프로젝트 중에 완성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한 팀들은 만점을 주고 이제 뭐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를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쭉 제가 선생님들께 어떤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됐는지 가장 기본적인 과정부터 조금 재판 과정까지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보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신도림 쪽에 살기 때문에 신도림이라는 동네 이름을 여기다 넣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아까 선생님들이 보셨던 바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이 그래프랑 가장 비슷한 걸 찾아야 돼요.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저희 동네 인구 숫자랑 다른 동네 인구 숫자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비교하는 게 사실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비율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비율을 계산하는 게 쉽죠? 우리 동네 전체 인구수는 앞에 있었으니까 그 전체 인구수로 우리 동네의 각각 연령들을 나눠주면 이렇게 로우 2번이 아까 전체 인구수였어요. 전체 인구수로 각각의 인구수를 나눈 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자, 이제 비율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얘는 이제 비교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이거는.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들이랑 이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기준 지역, 뭐 제일 신도림 지역의 해당 연령값 빼기 뭐 전국에 있는 각 지역별로 3,628개의 지역이 있는데 3,628개의 지역을 이제 그 연령대별로 다 빼가지고 그 S 값이 가장 적은 지역이 우리 동네랑 인구 구조가 가장 비슷한 지역이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보시면 피벗이라는 리스트에는 신도림의 인구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다 하나씩 빼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지역의 0세부터 100세까지의 연령값을 신도림이랑 비교해서. 그럼 봐서 얘가 100개고 얘가 3,000개니까 대충 한 뭐 30만 번? 3, 40만 번 정도 얘가 반복을 하다 보면 저걸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S라는 거는 이 템프 값에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S 값이 가장 작은 지역을 찾으면 걔가 바로 우리 동네랑 가장 인구주에 비슷한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이제 수학 선생님들께 이거 보여드리면 되게 한 번에 이제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시면서 아 저거는 뭐 저 문제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저희 학교의 기말고사 문제였어요. 근데 이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생각 같았는데 얘 결과를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뭐야? 네, 모양이 너무 다르잖아. 찾았다고 하기에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각각의 값들을 네. 전체 면적을 해보면은 면적이 거의 일치하겠지만 각각의 값들을 비교하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뭐가 문제였죠? 여기선 얘가 뭐 예를 들어 플러스가 나왔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상쇄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수식의 문제인데 이렇게 조건을 줬잖아요. 여기에서 S 값이 작다고 하는 건 마이너스 100이라고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그게 더 작죠. 그러니까 음으로 차이가 큰 지역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가 문제였죠? 우리가 생각했던 이 아이디어에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쵸? 맞아요. 절대값을 하든지 제곱을 하면 돼요. 그런데 뭐 절대값을 하는 것보다 제곱을 하는 게 더 쉬워서 아이디어를 바꿉니다. 아, 여기서 그냥 더해버렸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이렇게 됐는데 제곱을 해버리면 무조건 플러스니까 작은 거를 치면 작을 수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저 아이디어는 코드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아까의 알고리즘에서 제곱만 시키면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냥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잘 찾았나요? 이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제곱을 했어? 네? 제곱을 했어. 네, 제곱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값이 좀 과대하게 나요. 과대하게 나와서 네,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결과예요. 실제로 제가 이걸 하면서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 과정인데요. 아까는 굉장히 이상하게 값이 나와서 알고리즘 문제였던 거 찾아가지고 알고리즘을 고쳤더니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을까? 네, 뭐 그렇진 않지만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전국에서 신도림동의 인구 구조랑 가장 비슷한 지역을 찾다가 보니까 가장 비슷한 지역은 신도림동. 그러니까 일치해버린 거예요. 아, 저도 이제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내가 뭘 잘못했나 엄청난 고생을 해봤는데 잘 찾은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나와. 아, 그래서 이상한 게 나왔던 것보다 나았는데 기분이 너무 찜찜한 거죠. 약간 뭐라도 나왔는데 지금 안 나왔으니까 이 찜찜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신도림동을 제외한 결과를 찾는데 그건 아주 간단한 코드로 네, 최저값인데 그런데 신도림동은 이름에 없는 걸 찾아라 라고 해줬어요. 시작 실행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아쉬운 점 몇 가지가 있죠. 일단은 이름을 일일이 입력하는 게 귀찮으니까 인풋 함수를 이용해서 약간 패턴을 만들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름을 궁금한 지역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해서 아까 홍보급이었나요? 네. 이게 굉장히 안 비슷한 정도를 찾은 거고 제가 뭐 넣은 거에서는 3600개밖에 안 되긴 한데 되게 비슷한 적 되게 잘 찾아줘요. 다음에는 뭐가 아쉬워요 이제? 그쵸, 이게 어딜 찾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임은 궁금한 지역의 이름을 넣었고 찾은 지역의 로우 0번이 지금 그 지역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리절트 네임이라는 걸로 넣어서 이렇게 하면 범례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이블이라는 속성을 넣으면 범례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그걸 보여주고 싶을 때는 레전드, 레전드라는 뜻이 범례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넣어보시면 홍보 넣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뭔가를 찾았는데 깨졌죠? 네, 저거는 이제 한글 폰트의 문제라서 이것도 이제 한글 폰트를 사실 스스로 이거 해결하려면 되게 또 오래 걸리는데 긴 시간 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폰트를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라고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세종시랑 비슷합니다. 오, 네, 신기하네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세종시는 신도시 중에 신도시잖아요.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사는 곳. 그러니까 홍부급이라는 곳은 세종시보다도 더 젊은 애기들이 많은 세종시 이상의 약간 그런 곳이구나 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유서 선생님 어느 동네 가시죠? 가양 몇 동인지 아세요? 가양 2동? 네, 2동. 네. 네, 가양 2동은 네, 대전에 있는 어떤 동네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인구 구조 비슷한 걸 찾는다는 게 지금 용운동 어느 동네 어떤 동네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 가양 2동이 대전에도 가양동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대전하고 그 그럴 옆에 수 있는 있겠네요. 동네일 수 있을 것 아, 네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맞아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그 풀 네임을 써주면 되는데 일단 귀찮으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동네가 대치 1동이었어요. 저희 학교에 대치 1동에 사는 애가 저희 대치 1동에 와가지고 대치 1동 딱 넣었는데 그 반에 중계 1동 사는 애가 있었던 거예요. 네. 노원구 중계 1동 어떤 동네죠? 지금 인구구조 보세요. 40대 중반에 치솟고 10대 후반에 치솟죠. 그러니까 그 대치동 대치동에 학원가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중계 1동도 똑같이 학원가가 되게 많은. 선생님 혹시 선생님 이 동네에서 계시나요? 비슷해요. 가까워요. 저도 노원구에 있어요. 선생님 무슨 동이세요, 선생님? 저 상계동이요. 아. 한계 중계 한계. 한 개 몇 동인지. 상계 1동이요. 이게 제1동 이런 차이가 있긴 있는데 네. 상계동은 도봉구 전체의 인구구조랑 가장 비슷하다.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찾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 코드의 마지막 갖고 있는 문제는 제가 지금 이게 궁금했어요. 제주도 전체의 인구구조랑은 어디랑 제일 비슷할까라는 게 들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이상한, 뭘 보기 싫은 이상한 그래프가 나와서 되게 마지막으로 당황을 했는데 이것도 코드를 살펴보니까 코드의 문제가 여기에서 로우 0에 네임이 포함된 거를 다 수집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 모아버려서 제주도 전체의 데이터가 아까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넘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반복을 멈추는 거 뭐가 있었죠? 브레이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데이터를 찾으면 그 다음에는 그 데이터를 찾은 다음에 반복을 멈춰라 라고 해서 한 개의 데이터를 찾으면 제주특별이라고만 해도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 맨 위에 있는 대표 그 데이터 하나만 찾아서 제주도 전체는 양주시랑 인구구조가 가장 비슷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린 거는 제가 이거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가지고 지금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for, if, list, 연산자 이 네 가지 개념만 가지고 저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진짜 사실은 이 방금 보여드렸던 그 인구구조 찾는 거 있잖아요. 뭐 저도 인구구조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은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제가 하나의 질문에 이 정도면
뭔가 처리를 했을 때 똑같은 인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그냥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실제로 코드를 보시면 리스트, for, if, for, 리스트, 연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를 하는데 물론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바라보고 그 데이터에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분석을 하고 싶으시면 실제로 뭐 저희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동아리 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애들이 동아리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우선순위를 주면 자동으로 동아리를 좀 분류해주는 걸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이 정도 플러스 딕셔너리라는 뭐 하나 배우는데 오래 안 걸리는데 그 정도 개념만 갖고 계시면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수업 중에 이런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의 대부분은 지금 보시는 이 정도 코드로 충분히 선생님들께서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쉬는 시간 갖고 마지막은 제가 아니라 제가 너무 선생님들의 힘들게 드려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김준 선생님이랑 올해 2월 20 며칠이었나 아무튼 그 계약하기 며칠 전에 제가 김준 선생님을 뵈러 영등포고등학교에 놀러 갔다가 김준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럼 제가 올해 유튜브로 수업을 해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김준 선생님께서 유튜브에 막 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저도 그러면 올해 유튜브로 수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계약 며칠 전에 결정을 하고 제가 그 파이썬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오늘 보셨던 것 중에 오전에 했던 거 빼고 CSV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브레이크 컨티뉴에 대한 거, 그래프 그리는 기초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 제 딕셔너리 이런 것까지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심화해서 하셔야 되는 것들은 되게 제가 그 영상으로 만들어 놔서 선생님께서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여드린 더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제가 이거 아닌데요. 제가 수업했던 거는 이렇게 리스트로 플레이리스트를 모아놨는데 이게 아니고 애들 수행평가한 걸 제가 그 애들한테 일부러 그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게 효과가 좋다라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애들 수행평가 2인 1팀으로 수행평가를 했는데요. 수행평가한 거에 대한 영상들 되게 굉장히 허접해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 중에만 제가 시간을 뭐 한 6시간인가 주고 애들한테 뭐 아이디어 찾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애들이 뭐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잘 찾았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자기들이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를 잘 뭐 설명을 하고 있어서 뭐 퀄리티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 정도 퀄리티를 한 걸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지도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뭔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유튜브에서 제 이름이 송석리인데 뭐 성리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썬 기초 이후에 이제 그 for, if, 리스트, 연산자 이후의 내용과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한 프로젝트 사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실제로는 애들이 이거 그 프로젝트 내면서 코드도 저한테 다 냈어요. 저는 학생들의 뭐 프로젝트 코드도 갖고 있어서 혹시 보시다가 저 프로젝트 코드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면 다 오픈되어 있는 그 소스 링크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그 프로젝트 세션 이후에 마지막으로 잠시 이제 뭐 마무리 멘트만 하고 마칠 건데요. 아무튼 지금까지 하셨던 것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물어봐 주시고 4시부터는 마지막 그 프로젝트 세션 마지막 이제 이어서 사실 선생님들이 젊으신 선생님들께서 나와서 선생님들께 안내해드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